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정치권이 총집결했습니다. 여야는 노무현 정신 계색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과 결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내홍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토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25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 법안도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과 함께 지난해 말 46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울릉도와 독도의 안보 의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의 의미는 무엇인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엄수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여야 지도부가 한데 모여 추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외연 확장, 통합을 부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정신 계색을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노란 모자를 쓴 추모객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린 김해 봉화마을에 운집했습니다. 추도식은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는 주제로 엄수됐습니다. 자유와 평등의 권리는 꾸준히 발전했고 앞으로 발전해 갈 것이라는 노 전 대통령 생전 믿음을 담았습니다.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 이상이라는 것은 더디지만 결국 실현된다는 믿음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총집결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추도식을 찾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와 이해찬 전 대표 등 범야권 인사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 계승을 강조하며 코인 논란 등 당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지지층 결집에 집중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사람 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향해서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조직된 힘으로 뚜벅뚜벅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여권 인사도 추도식을 찾았습니다. 김 대표는 추도식 참석 전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를 찾는 등 외연 확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하고 문민정부 시대를 열었던 역사적 공헌을 잘 기억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과 철학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고 윤 대통령은 공식 추모 메시지 없이 근조 화환을 보내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한 가운데 정부에선 참여정부 마지막 총리를 지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참석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내일 모레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급물살을 탄 국회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 일명 김남국 방지법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야가 합의한 전세 사기 특별법도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선 국회의원이 보유한 코인 등 가상자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어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켜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규정을 마련한 겁니다. 정개특위는 특례 조항으로 법안을 21대 국회에도 적용해 사실상 21대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법제화했습니다. 의원의 가상자산 소유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 좀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발행인 명단을 추가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본회의에 오를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는 어제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으로는 정부가 피해자들의 최우선 변제 금액만큼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이 가장 문제였는데요. 쟁점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년간 무이자로 전세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기까지 상임위 절차가 남아있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관련 법안의 25일 처리를 다시 확인한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쟁점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 이후 다시 국회로 돌아온 상황. 국민의힘 측에선 수정안으로 야당과 막판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간호법은 25일 혹은 30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서한한 개원 기자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관련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출연이신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도 국민의힘 지도부도 오늘 모두 봉하마을을 찾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닷새 전이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이후에 여야 지도부가 또다시 출동을 했습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후 2시죠. 봉화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의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또 서일준 의원, 또 구작은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함께 했습니다. 김 대표는 노 전 대통령 추모 추도식 참석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생각과 철학이 조금 달라도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하고 존중의 뜻을 표하는 게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전 10시에는 경남 거제시에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도 방문을 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뜻을 잘 승계해 국민에게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두 전직 대통령의 생가와 또 추도식을 연이어 방문하는 방식으로 외연 확장을 하려 했다는 평이 나옵니다. 한편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또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참석해 윤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를 유가족에게 전했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정권 시절의 마지막 총리죠. 한덕수 국무총리. 오늘 그 참석을 했었는데 일부 또 그 현장에서 좀 야유의 목소리도 좀 나왔다고 해요. 그 민주당에서는 더 많은 의원들이 뭐 참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한 50여 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올해 역시 이재명 대표와 또 박강원 원내대표, 또 지도부와 당 소속 의원 6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추도식에 앞서서 이 권양숙 여사와 오찬도 함께 했는데요.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또 이해찬, 정세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또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 오찬에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어진 추도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생전 지역구도를 깨는 선거법만 동의해주면 권력의 절반 또 내각 구성 권한까지 넘기겠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정치개혁의 유업을 꼭 이뤄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추도식 참석에 앞서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자 이번 추도식 주제인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너무 더딘 것 같아도 또 다 끝난 것 같이 보여도 역사는 반드시 전진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믿음을 어깨에 진 채 두려움 없이 직진하는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민주당 안팎에서 잇따라 터지고 있는 악재를 두고 노무현 정신을 내세우면서 분위기를 타게 하려는 평이 나옵니다. 네, 노 전 대통령 지역 구도를 깨는 선거법만 동의해주면 권력의 절반, 또 내각 구성 권한까지 넘기겠다. 당시 이제 굉장히 그 파격적인 제안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내년이 또 선거의 그런 요 계절 철이기 때문에 더 좀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25일 이틀 뒤에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전세 사기 특별법, 가상자산 그 자진 신고 외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법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오늘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간호사법을 조금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제2요구된 법안은 다시 의결이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 간호법 재투표에서 민주당이 전원 찬성표를 던진다고 해도 113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면 재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이 참석한다고 봤을 때 195석이 넘는 찬성표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네. 일단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중재안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중재안을 보면 간호사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사회 또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논란이 된 문항을 삭제하겠다. 또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기준 삭제 등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를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는 25일이나 3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제2요구한 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재투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렇군요. 이 밖에 또 우리가 지켜봐야 할 법안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노란봉투법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이죠.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직부의 요건을 충족한 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여야는 아직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당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때문에 민주당은 이 노란봉투법을 민주당 주도로 직부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30일에도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오는 25일 본회의 회부를 고집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비원 처우 개선 내용이 주요 골자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과 또 외국인 모바일 신분증 발급에 근거가 되는 재외동포법 개정안 등 민생 관련 법안들도 25일 본회의에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세 사기 범죄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이나 온라인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경우는 법제사법위의 심사 중에 부처 간 이견으로 계류가 되면서 이번 본회의 처리는 어렵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서환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서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야 정치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 고위 간부의 자녀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서 맹공을 이어갔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의 강성 팬덤 결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의 채용 특혜 의혹을 현대판 음서죄라고 비판하며 검찰 수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5급 이상 직원들을 상대로 자녀의 선관위 채용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 조사에 착수했는데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내부 감사로는 이들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제19 감사기용 보여주기식 맹탕 감사로는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더욱 키울 뿐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선관위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직접 과천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항의를 이어갔는데 특히 박찬진 사무총장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자녀 채용 당시 사무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최종 결재까지 한 데에 대해 아빠 찬스라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가 강성 팬덤과 결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연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지금이 민주당의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팬덤과 결별을 선언하는 등 지도부 차원의 강력한 쇄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막 집단적으로 공격을 하고 폭력을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내 주권을 거기 맡기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악의적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낸 당원에게 제명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과도한 수준은 최소한 당에서 좀 단호하게 대처를 하면 또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악의적 문자 폭탄 등을 이유로 당원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도농복합형 선거구제가 여야 협상의 중요한 절충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도시와 농산어촌에 각각 다른 선거구를 적용하는 혼합형 선거제로 선거제 개편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시민참여단 469명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수기 공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특히 비례대표 의석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수기 전보다 43%포인트 증가한 70%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눈에 띄었는데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찬성하는 의견이 수기 전후로 48%에서 59%로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가 여야의 선거제도 개편 협상에 있어 중요한 절충점이 될 것이라며 6월까지는 개편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도농복합 선거구제에 대한 찬성 비율이 무려 59%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 여야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도농복합 선거구제 분야가 중요한 협상의 절충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는 도시와 농산, 어촌을 분리시켜 각각 다른 선거구 크기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도시에는 여러 개의 선거구를 하나로 묶어 3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 선거구를, 농산, 어촌은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를 적용합니다. 비례성을 높이라는데 어원 정수는 늘리지 마라 그러고 이런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절충점을 저는 중대선거구제에서 가능하지 않겠나. 소선거구 축소를 최소화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례식 대선거구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권역별 비례제를 채택할 때는 이 비례식 대선거구제로 4명 내지 7명 정도로 제한을 하면 소선거구 축소에 대한 대안형 그런 선거구제가 될 수가 있겠다. 이와 함께 김진표 국회의장은 공론조사에서 비례대표 확대와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의견이 높았다고 강조했는데 전문가와 정치적 소수자들을 등용해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여부를 두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후 전원위 소위 구성 여부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계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미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은 노조 회계 재정에 대한 투명한 관리는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며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회계공시 세액공제 연계 방안은 기부금 단체처럼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농번기 일손 부족 완화를 위해서 상반기 3만 8천 명 등 역대 최대 규모 외국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무경 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당정 협의의 결과 마늘과 양파의 본격 수확기를 맞아 하반기 계절 근로자를 조기 배정하고 체류기간 연장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봄철 이상 저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 현황에 대해서는 재해복구비를 조기에 지급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등 추가 방안 발굴도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다음 달 20일쯤 귀국하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존 주요 정당들이 과감히 혁신하지 못한다면 외부 충격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귀국 간담회를 열고 한국 정치가 길을 잃고 국민은 마음 둘 곳을 잃은 상태라며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국면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수도 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민주당 소속 부천시의회 남성 의원에 대해서 윤리감찰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부천시의원 건과 관련해 윤리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원은 전남에서 열린 합동의정연수 저녁 자리에서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5월 23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야간 집회 금지 법제화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시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지난 16일에 있었던 민주노총 건설도조의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가 계기가 됐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의 음주 소란 등의 논란도 있었죠.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민주당이 이처럼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확실한 선을 그은 겁니다. 윤 대통령 역시 오늘 국무회의에서 민노총의 1박 2일 노숙 집회를 비판하면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과 함께 경찰을 향해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즉각 민주노총이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의 퇴행적인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규탄을 하면서 정부 여당의 집시법 개정 추진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야당도 가세해서 확실한 반대 뜻을 피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위헌적 발상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정권이 바뀌자 마음에 들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조변석계식 헌법관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유와 민주주의에서 탈선한 집회 대응 정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엔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14년간 이 조항에 대한 개정에 이르지 못하면서 현행 집시법상 야간 집회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사라진 상태인데요. 공공복리나 질서 유지와 또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있는 자유시 무제한적 자유가 아닙니다. 야당도 꼭 이번 사태를 보고 그와 같은 노숙 집회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는 토론해서 위헌 결정이 난 법안을 고쳐야죠. 언제까지나 이렇게 방치해서 무법천지를 만들 겁니까? 야간 집회 금지 개정안, 집회 자유와 헌법적 권리 제한이냐 아니면 공공질서를 바로잡고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당연한 제안이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두 번째 정치락은 개딸 손절론 증폭입니다. 최근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으로 지지율 하락 등의 위기에 빠진 민주당 내부의 혁신 논쟁이 또다시 개딸 논쟁으로 번지는 모양입니다. 그 생각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너 수박이다. 본질적으로 폭력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요구에 대해서. 결국 결별하지 않을. 이 행위들 있잖아요. 이 행위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가라앉는 거죠. 늪에 빠지는 겁니다. 강성 팬덤과 절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성 팬덤들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결단하고 끊어내야 됩니다. 반면에 이 개딸을 감싸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데요. 강성 팬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당 내에서도 엇갈리면서 또 다른 계파 갈등으로 번지는 분위기인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과도한 수준은 최소한 당에서 좀 단호하게 대처를 하면 또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원의 지위를 강화하면 일부 강성 당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고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원의 지지 없이 승리할 수 있는 정당은 없습니다. 네, 이처럼 강성 팬덤 정치를 우려하는 목소리 속 공격하는 당원은 극소수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당내 엇갈리는 분위기 속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지속적인 문자 폭탄을 보낸 강성 당원의 제명시를 직접 내려서 이목이 집중이 됐습니다. 내부에서는 문자 폭탄으로 징계 처분이 이뤄진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 하지만 몇 명의 징계만으로 강성 당원이 사라지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강성 당원 첫 제명 지시가 분위기를 반전시킬 하나의 본보기가 될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해 여당이 대선 자금 의혹을 꺼내 들었습니다. 또 다른 국면으로 전환되는 모양새인데요.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의 실효성 논란 등을 비롯한 민주당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전화가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양시청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을 전후해서 김 의원의 코인 연계 계좌에서 2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인출된 것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앞서 그 440만 원만 인출했다고 했던 김 의원의 해명과 많이 좀 다른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대선 자금 돈 세탁 의혹을 이제 거론을 했습니다. 현재 그 민주당 진상조사 단원이신데요.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좀 들어볼까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대선 자금으로 연결해서 정치적 공세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자금의 용도는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것이지 공세로 정치 공세를 하는 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런데 그 당내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김남국 의원을 응원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또 이른바 그 개딸과의 손절론까지 당 내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 대표가 그 문자 폭탄을 보낸 당원에 제명 지시를 내리긴 했습니다만은 이 결별의 결단으로 보기엔 좀 이른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김남국 의원을 응원한다든지 이런 거는 개인적인 성향의 것이겠지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SNS에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고 그걸 해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당과 연락 없이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진술을 한다든지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고요. 특히 불법 거래를 상임위 회의 석상에서 했다는 사실 자체로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를 떠나서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원을 한다든지 정치 공세라고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시각, 눈높이와 현저하게 떨어진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네.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상화폐 투명화 법안이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일각에서 이게 좀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입법을 위해서는 어떤 점이 보완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가상화폐는 콜드 월렛이나 USB를 통해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 있어가지고 21대 국회의원이 된 후의 가상화폐의 변동 현황과 보유 현황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다 검증할 수는 없지만 그 내역을 봤을 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하다, 납득하지 못하다 이런 걸 제3의 기관으로서 검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첫 출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씩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국회에서 있었는데요. 그 과거의 변호사 겸직 문제를 비롯해서 전관예우 논란, 사상 검증 논란 등 정말 많은 지적이 이어졌는데 어제 그 정무위원으로서 질의하셨잖아요. 청문회에서 어떤 점이 가장 쟁점이었고 또 박 후보자가 꼭 밝혀야 할 부분 뭐라고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몇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이라는 단어를 본체에 썼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기념관은 행안부에서 할 일이고 그리고 부적절한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념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을 독립운동가로서 보훈처에서 기념을 하겠다고 했던 사실 자체를 개인의 소신과 보훈처 장관으로서 가져야 될 입장들을 혼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6년 검사를 그만두고 난 이후에 7억 4천의 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의원이 당선된 이후에 변호사 로펌을 설립을 합니다. 열흘 후에. 그럴 때 보통 로펌에 있다가도 국회의원이 되면 휴직을 하거나 해서 이해상충을 회피해야 되는데 로펌을 설립했고 거기에서 변호인으로 등재됐다가 선택적으로 등재된 행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출마하고 출마를 번복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거냐는 거듭된 질문에서도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 말은 초대 보훈처 장관으로서 보훈의 기틀을 다져야 될 임무와 내년의 선거 문제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속하게 증거의 절차를 추진하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자진으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길밖에 없음을 민주당은 아직도 국회법에 따른 처리만 고집할 뿐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국회 라이브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동해의 유일한 도서 지역이고 국경 접경 지역인 울릉도와 독도는 지난해에만 무려 46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는데요. 하지만 국민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맞이할 여건이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관광, 의료, 안보 이슈가 개선될 수 있을지 울릉도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국민의힘의 김병욱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그 뉴스에는 이제 첫 출연이신데 네. 오늘 그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울릉도와 독도를 지원하는 특별법은 울릉 군민 9천여 명의 오랜 그 염원이 담겨 있다고 이제 강조를 해 오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말씀을 좀 들어보고요. 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도 같이 좀 들어볼까요? 네, 방금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울릉도 독도는 뭐 이 독도와 관련된 영토의 영유권 차원이 아니라 네. 동해상의 유일한 도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 접경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접경 지역으로서의 좀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좀 국가가 특별히 지원해주는 오히려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역차별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울릉군 지역이 포항과 같은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요. 포항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이 울릉도와 독도를 특별히 좀 지원하고 또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발의해 왔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잘 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좀 꼭 이 법을 통과시켜서 앞서 또 우리 사회자께서 작년에 우리 46만여 명 우리 울릉도에 역대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을 했고요. 또 네. 앞으로 한 2, 3년 뒤에 공항 개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더 많은 관광객이 또 입도를 할 텐데 그러면 우리 울릉군에 이제 머무르고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분들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좀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행기로 바로 이제 울릉도까지 갈 수 있는 그 시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군요. 원래 계획대로는 2025년 12월이 개항 목표인데 늦어도 26년에는 공항이 문을 열 것 같고요. 지금 또 뭐 46만 명 그리고 올해도 50만 명까지도 보고 있는데 앞으로 공항까지 개항이 돼서 김포에서 울릉까지 만약에 1시간, 뭐 포항에서 울릉까지 30분 이 정도 내로 이제 쉽게 울릉도에 갈 수 있다고 하면 더 많은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 아주 많은 분이 찾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또 약간 오버 투어리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교통 문제, 숙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걸 지금 울릉군 혼자 해결하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역량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네.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생활 지원 면에서도 그렇고 관광객들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꼭 이 법이 마련되어서 정부가 울릉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에 필요한 사업들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 법안이 지난 19대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그 재정당국의 반대로 통과가 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서해 5도 같은 경우에는 2010년 12월에 서해 5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사실
북한의 그 서해 5도 평양도 연평도 지역에 대한 뭐 공격 이런 걸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도 입기도 했고 해서 뭐 대피시설 벙커 같은 걸 만들려고 해도 서해 5도가 옹진군 소속이거든요. 근데 옹진군이라는 지자체가 그 비용의 70% 80%를 부담해야 하니 사실 그 열악한 그 지방 군 단위 지역 입장에서는 이런 대피시설들을 만드는 것조차 좀 버거웠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던 이 도서 지역 서해 5도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해 5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0년에 마련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13년도에도 당시 포항 북구에 있는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이 당시 이 울릉도 독도의 지원에 관한 법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행안부가 반대한 것은 아무래도 서해 5도는 북한과 아주 맞닿아 있고 실질적으로 북한의 도발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북한으로부터 우리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런 지원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지만 울릉도는 아직 그래도 뭐 북한으로부터 특별히 공격을 받을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안보 불감증 이런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처음에 13년도 19대 때 발의된 법안 또 폐기가 됐었고 그 이후에 또 박명재 전 의원이 발의한 법 역시도 마찬가지로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행안부가 다른 도서 지역과 형평의 문제를 좀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법을 낼 때 행안부하고 최대한 사전에 조율을 했고요. 행안부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조세 감면이라든가 특별히 울릉군을 위한 뭐 기금을 설치한다거나 과거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을 좀 덜어내서 행안부나 재정당국이 좀 부담을 덜 갖도록 그래서 좀 크게 종합발전계획, 울릉군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좀 큰 틀의 범위만 규정하는 법을 새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특별법 이슈가 이제 그 불거져 나오는 그 시기는 그 어떤 이슈 관련된 이슈가 이제 더 같이 이제 뭐 나왔을 때 많이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특히 이제 지난해 11월 북한이 동해안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 목표 지점에 울릉도가 이제 포함이 됐을 때, 그리고 이제 울릉도에 긴급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 이제 긴급 의료진이 없어서 또 헬기나 이런 수송 기구를 이용해서 이제 그 환자가 긴급 이송되는 현장 이런 게 뉴스에 이제 나왔을 때 등의 이제 그 특별법 이슈가 많이 나왔는데 꼭 필요한 법안인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이 법안을 꼭 통과시키기 위해서 현재 고군분투하고 계시다고요. 네. 작년 11월 초에 북한의 미사일이 울릉도 방향으로 이렇게 발사가 되어서 그때 울릉도에 공습 경보가 그 사이렌이 발령되는 그 초유일이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울릉도로서는 최근에 실질적인 북한의 도발 위협을 실질적으로 겪은 게 작년 11월이 오랜만에 있었던 일이고요. 근데 실제로 막상 공습 경보는 울렸는데 그 주민들은 이게 정말 실제 상황인지 아니 훈련 상황인지도 잘 인지하지 못했고요. 또 실제로 그럼 지하에 있는 대피시설로 가야 되는데 대피시설이 8군데가 있다고는 문서상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제가 그 11월 2일 날 바로 밤에 울릉도를 들어갔었거든요. 그 다음 날 아침 울릉도 가서 그 대피시설로 지정된 지하 공간에 가보니 실제로는 뭐 군청 지하에 있는 기계실 아니면 뭐 노래방 뭐 이런 거밖에 없었습니다. 울릉군은 제대로 된 지하 시설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대로 된 대피 시설을 좀 확충을 해야겠는데 이를 위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일반 법에 따라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 부담이 70% 80%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거 몇백억짜리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릉군 내에 제대로 된 대피시설을 만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울릉도 독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꼭 통과가 되어야겠고요.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뭐 행안부, 기재부 관계자들도 수시로 계속 면담을 했고요. 국회 행안위의 위원장 간사님들과도 긴밀하게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통과가 목표입니까? 올해 안에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부터는 이 정부가 울릉도 독도의 지원을 위한 그 대피시설을 만든다거나 정주 여건을 향상시킨다거나 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후내년부터는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올해 통과가 안 되면 또 사실 22대 국회 새로 이걸 해야 하는데 이번에
이 작년 11월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이 계기로 해서 울릉도가 정말 접경 지역이다. 서해 5도에 준하는 접경 지역이라는 인식을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이 법을 통과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법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제 그 주요 현안을 짚어볼까 하는데요. 지난주 그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대규모 집회 이후에 정부 여당이 자정부터 그 새벽 6시까지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시에 그 음주 소란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그 민주당이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번 사안 그 어떻게 보십니까? 집회 시위가 국민의 기본권인 건 분명합니다.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시위를 하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 그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크게 해치지 않는 정도라야 되는 것인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그 강도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1박 2일로 도로 전체를 점유하고 거기서 밤에 또 술판까지 벌여가면서 이게 시위를 하는 건지 뭐 노숙 그냥 술판을 벌이는 건지 이런 시위라면 우리 국민들이 저는 수용하기 어렵고 우리 법도 그런 형태의 어떤 행동까지 정당한 집회나 시위로 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2009년에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게 있습니다. 집시법의 당시 10조에 5개 집회 금지 시간을 해 뜨기 전이나 해진 후로 규정된 집시법 제10조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모호하다고 해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고요. 헌재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면 국회는 즉각 헌재 헌법 불합치 판정 취지에 맞게 법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확하게 그러면 집회를 하지 말자 이런 법 개정안을 내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게 국회의 당연한 도리고 해야 할 일인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가 지금 태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0시부터 6시, 새벽 아침 6시까지는 야간에 이제 집회나 시위를 하지 못하게 하자 그런 집시법 개정안을 지금 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법을 고치자고 하는데 민주당은 사실 뭐 민주노총과의 좀 특수 관계인 건지 지금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단지 공직자의 가상자산을 수탁기관에 맡기는 백지 신탁 제도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자진 신고 방식에도 일부 좀 회의적인 시선이 존재하는 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실효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동안 국회에서 이 가상 자산에 대한 공직자의 재산 신고를 두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그런데 이 법이 빨리 이제 좀 심의가 되어서 통과가 되지 않았던 것은 국회의원들이 뭔가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설마 국회의원이 무슨 코인을 가지겠어? 아니면 가지더라도 조금이겠지 많이 가지겠어라는 의심을 하고 있었던 거죠. 국회의원들이 코인을 잘 사고 팔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이죠.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코인을 사실 좀 보유하지 않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 법 개정에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근데 마침 이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회의원 또 이렇게 대량의 코인을 사는 일이 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인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관련 상임위 행안위와 그 정개특위에서 관련 법 2개 법이 이제 통과가 되었고요. 모레 본회의에서 아마 이게 가결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올해 5월 30일 1일 기준으로 해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이 가상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다 재산 신고를 하도록 6월 30일까지 하도록 그렇게 법이 이제 개정이 될 텐데요. 그런데 아까 이게 뭐 실효성이 있겠냐고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이 가상 자산이 아닌 현금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일일이 개인이 그 소명을 하지 않더라도 전산에 그게 다 뜹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사실 되게 편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행정 절차 뭐 간소화 이런 차원에서 연말정산 간소화하듯이 재산 신고도 간소하게 할 수 있게 해서 재산 신고 대상자의 가족이나 뭐 배우자 그리고 뭐 직계 좀비까지 다 한꺼번에 이렇게 확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상자산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지금 않습니다. 실제로 사실 아직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법적으로도 정의가 좀 명확하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양심에 따라 신고하도록만 되어 있지 이를 철저하게 제대로 완벽하게 검증하는 건 아직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앞으로 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필요는 있는데 이것도 좀 약간 좀 고려할 만한 거는 또 뭐냐면 이 가상 자산을 그러면 정말 화폐처럼 우리가 이게 기준을 만들어서 유통이 되게 할 것인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합의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까지 좀 맞물려 있는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요. 일단은 공직자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본인이 가상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좀 양심껏 신고를 해서 본인의 이제 가상 자산이 투명하게 네. 유통이 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검찰이 움직이고 있는데 빗썸 등의 그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했고 또 어제는 클레이 스왑이라는 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이게 그 가상화폐 예치와 교환을 담당하는 그런 운영사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수사 그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까지 김남국 의원의 개인적인 일방적인 그 소명 이외에 이를 김남국 의원이 도대체 어떤 돈을 초기에 종잣돈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 돈을 어느 가상자산에 얼마를 투자를 했고 네. 또 그게 다시 규모가 뭐 60억, 80억 그러는데 그 정도 대규모의 그 코인을 사고 팔 때는 어떤 정보로 그런 사고 팔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건지 그리고 그 돈을 자기가 본인이 처음에는 뭐 440만 원 정도밖에 아직 꺼내지 않았, 인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2억 5천만 원 정도 인출된 것으로 또 확인이 되었기 네. 때문에 제대로 소명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그 김남국 의원의 코인에 관해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한 뒤에 바로 탈당을 또 해버렸거든요. 민주당조차도 제대로 지금 김남국 의원의 코인에 대해서 검증을 못했고 그래서 지금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이 언제 들어와서 시작이 되어서 어디로 가서 또 어떻게 인출이 되었는지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지금 이 돈이 또 부정하게 또 다른 데로 활용된 건 없는지 정말 대선 때 뭔가 부정한 돈을 쓰인 건 없는지까지 다 밝혀질 걸로 기대가 예상이 됩니다. 코인 자체를 불법이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우리 청년들이 이 코인을 또 하고 코인을 사고 팔고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코인이라는 게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새로운 화폐라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기술적인 거래 수단이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이를 더 좀 투명하게 그리고 또 좀 부정한 세력들이 이렇게 코인 시장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촘촘하게 투명하고 공정한 뭐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법안이 좀 도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코인 때문에 코인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피해를 본 우리 청년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폭등을 우리 청년들이 내가 월급 모아가지고 집 사긴 틀렸다. 그래서 사실 좀 모험적인 투자를 하게 된 게 이 가상화폐 시장이 활성화가 된 좀 가장 큰 그랬죠. 네. 이유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코인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김남국 의원이 사실 청년으로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그런 코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청년들을 오히려 좀 보호해주고 지켜주기 위한 그런 의정 활동을 하는 게 더 바람직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어디에서 그 돈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엄청난 규모의 코인을 사고 팔면서 그 뭔가 이익을 취했고 이런 게 상당히 좀 국회의원으로 부적절했고 또 청년 정치인으로서 좀 더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현재 그 국회 교육위에 계셔서 이제 요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로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이날 여당이 무소속에서 민주당으로 복당한 민영배 의원의 교육의 안건 조정 참여에 대해서 이제 공방을 벌였고 민주당은 1년 동안 무소속 상태였다가 다시 이제 복당해서 의정 활동을 하는 이제 민 의원이 무슨 문제냐? 민 의원이 자격이 없다면 누가 있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민 의원의 참여, 의원님은 좀 어떻게 지켜보셨을까요? 도덕적 정당성이 없는 권력은 좀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까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전당대 사건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검수완박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적으로 민주당 소속인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의
그 제2당의 몫을 야당의 몫으로 가야 할 네. 그 안건조정위원회 몫을 민주당에서 나온 민영배 의원이 차지했단 말이죠. 그래서 검수원박법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강행 처리를 한 거죠. 근데 그 일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도덕적으로도 정당성이 없는 일일 뿐더러 절차적으로도 민주적 절차적인 정당성도 없는 일이죠. 도덕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일을 검수완박 당시에 민영배 의원이 했는데 그 민영배 의원이 법사위에 있다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그때 했던 일을 똑같이 되풀이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건 억지고 궤변이고요. 그래서 이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의 그 내용을 떠나서 이 무이자 대출법을 통과시키는 과정 자체가 무효다, 원천 무효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도 지금 어차피 학자금 대출이라는 게 취업 후 상환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거든요. 취업할 때까지 취업한 뒤에 돈을 갚으라고 해서 만든 제도인데 네. 그 기간 동안 취업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자를 면제해 주겠다는 거니까 오히려 일부러 빚을 낼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에게 빚을 내지 않아도 될 학생들까지 빚을 내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대학이나 대학원에 지나가지 않은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법이 자기들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청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좀 불공평한 일이고 심사 기준도 어쨌든 네. 좀 그 엄격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더 넓게 크게 봐서 좀 그리고 또 이런 사업들로 인해 가지고 재정이 좀 방만하게 운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인데요. 의원님께서는 정말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정말 정치 한 길만 이렇게 묵묵하게 걸어오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의원실에서 인턴 비서를 또 네. 시작을 하셨고 비서관 또 보좌관을 거쳐 의원이 또 되셨는데 자, 그만큼 정말 남들과는 다른 마음가짐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꼭 내가 이걸 해결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에 이건 내가 좀 공헌을 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2003년 3월에 의원실에 인턴 비서로 처음 이제 국회에 왔습니다. 올해 20년 됐네요. 그렇죠. 뭐 중간에 뭐 한 1, 2년 나간 적도 있었는데 그 보좌관 출신들의 국회의원들 저도 물론 보좌관을 했습니다는 많지만 인턴 출신은 제가 아마 1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인턴이라는 제도가 생긴 지가 그때 당시 얼마 안 된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좌진 정말 스텝으로 시작을 해서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바로 이렇게 된 케이스인데 좀 더 이 국회 안에서 활동하는 저희 후배 보좌진들의 좀 좋은 롤 모델이 돼야 되겠다 그런 좀 책임감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제가 국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저희 지역 사업도 지역 사업이지만 국회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국회가 의회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고 의회 민주주의가 발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당 정치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정당 정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각 당의 그 대결이나 갈등만 의회에서 이게 반복이 되풀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라는 건 각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뭐 국민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안건을 놓고 대화 타협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게 의회 민주주의인데 정당 정치라는 건 선거를 위해서 서로 그냥 싸움을 하는 정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의회 민주주의는 약하고 정당 정치만 강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국회가 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당 정치는 좀 줄어들고 약해져야 하고 의회 민주주의, 의회 정치가 활성화가 돼야 되겠다. 그 일을 위해서 좀 여러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서 지금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데 선거제도만큼이나 이 정당 정치를 좀 약화시키고 의회 정치를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게 또 좀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우리가 의료 인력 문제에 대한 많은 의료 서비스 부족, 의료 인력 부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갈증을 갖고 있고요. 또 특히나 또 앞으로 바이오 헬스 산업 분야가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이후에 가장 각광받는 분야로 가장 경제성이 큰 분야로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 바이오 인재를 길러내는 데 좀 국가가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의과대학과 다른 우수한 공과대학에
새로운 형식의 의사과학자를 육성하는 그런 연구 중심 의대를 지금 만드는 일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포항에 있는 포항공대나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같은 이런 우리나라에 좀 내로라는 이 우수관 공과대학에 새로운 형태의 의사과학자를 육성하는 그런 의대를 꼭 한번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인류의 건강뿐만 아니라 새로운 바이오 산업도 주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후폭풍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저희 국회 방송에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